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뭐니 시간입니다. 과학 동화에 이창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이 80주년 광복절 맞았죠. 조금 늦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래서 어쩌면은 광복절 그런 것과도 연관될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바로 학명인데요. 네. 혹시 한반도에 사는 생물 중에서 일본인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뭐 일본인의 이름이 붙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솔직히 이건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네. 예. 뒤에서 실제 사례를 제가 언급하겠지만 한반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장기간의 일제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예.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일본인 생물학자들이 한반도에 와서 생물 탐사하고 표본을 수집하고 이름을 지어줬었는데요. 예. 그 이름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서 학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만 사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의 이름이 학명이 남아있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이런 학명을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난 몇백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거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3월 과학동화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학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거 학명, 생물을 지칭한 학술적 이름, 이게 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학명 중에서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심각한 이야기 말고 진짜 웃기거나 이상한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 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웃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민주의와 관련된 최근의 학명 논의 얘기하면서 서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알려주세요. 학명이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명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자들이 생물에게 붙이는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학술적 이름이 필요한 게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혼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비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를 뭐라 부르죠? 도부 우리나라요. 비둘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비둘기를 비둘기라 부르죠. 영어로는 뭐 비둘기를 도브, 피전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로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비둘기를 핫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종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언어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해야 될 때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본 연구자한테 이제 논문을 보냈는데 핫도라고 안 쓰고 비둘기를 쓴다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예. 심지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어 안에서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혹은 방언에 따라서 같은 종을 다르게 부르니까 연구할 때 혼란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벌써 267년 전인데 예. 1758년에 스웨덴의 식물학자였던 칼 폰 린네가 이명법이라는 학명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학명 체계 중에서 이게 제일 편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살아남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널리 쓰이고 있는 학명법이 바로 이명법입니다. 네. 어찌 보면 그 각각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것을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게 이명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명법은 대충 뭔지 알겠는데, 그럼 좀 전에 예를 들어주셨던 비둘기 같은 것도 별도의 학명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비둘기의 학명을 콜룸바 리비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명에는 라틴어가 쓰여요. 예. 왜냐하면은 린네가 살던 당시 유럽에서 라틴어가 학술적으로 널리 통용되던 언어였기도 했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름이 지금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콜룸바 리비아. 예. 앞에 단어가 속명이고 뒤에 단어가 종명입니다. 예. 그 교수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생물 시간에 생물 분류법 배울 때 보면 뭐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렇게 외웠던 거 오랜만에 기억나시나요? 듣네요. 예. 그 중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제일 아랫단인 종과 속을 보이게 쓰는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속명과 종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두 개. 그래서 이명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콜룸바 리비아라고 이제 말하면은 그 논문에 쓰면은 전 세계 조류학자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비둘기, 피전, 핫도 안 헷갈리고 이게 비둘기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학명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하나의 공식적인 언어로서 생물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명을 지을 때도 나름 법칙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천문학 같은 경우는 그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막 붙여주기도 하고 막 그렇던데, 그러면 이 생물학에서 학명을 지을 때는 뭐 겉모습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견자를 존중해 주나요? 그 부분이 재밌는데요. 이제 종명과 성명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린네는 종명을 정할 때 별다른 규칙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숫자를 붙이거나 이름이 뭐 발견된 장소나 생김새를 묘사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규칙으로서 언급되진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법이 매우 간편한 장명법이 됐고요. 실제로 린네 이전에 이런 학명을 만들고자 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는 막 생물을 정확히 표현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거추장스러워졌어요. 음. 만약에 그런 법칙이 있었으면은 비둘기 학명도 딱 콜룸바 리비아처럼 깔끔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날개는 회색이고 닭보다 작은데 구거리며 돌아다니는 도시의 새 이런 식으로 길어졌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재밌는 부작용이랄까 결과가 나왔는데 이름을 지을 때 법칙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이상한 학명들이 탄생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상한 학명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상한 학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 탑을 차지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요 생물입니다.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버섯이거든요. 예.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신 분들 나올 것 같은데 저게 뭘 닮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야, 저기 뭘 닮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돌멩이 같이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안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는 약간 현무암 느낌도 나고. 왼쪽이 반을 잘라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버섯이면은 푹신푹신하니까 예. 와 약간 뇌처럼 생기기도 했고 목욕용 스펀지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럼 브레인 스펀지? 그래서 이 버섯을 발견한 연구자들이 2011년 5월에 이 버섯에다가 스폰기포르마 스콰레판트시라는 학명을 붙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틴어로 보니까 제가 발음을 이렇게 했는데 예. 실제로 그 알파벳으로 써져 있는 걸 보면 훨씬 감이 오실 거거든요. 예. 풀어서 써보면 이제 스퀘어 팬츠, 유명 만화 캐릭터 중에 네보바지 스펀지밥 아시죠? 스펀지송. 예. 그 캐릭터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 캐릭터가 지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 스펀지랑 되게 닮았어요. 그렇군요. 엄청 닮아 보여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지금 다음 사진이 하나 더 나올 건데 예. 새로 발견된 꽃입니다. 동남아에서 발견된 꽃이고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분가 라리사라고 학명을 지었습니다. 야, 이건 우리나라에게도 뜻깊네요. 그렇죠? 예. 꽃이 사실 리사를 닮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분가 라리사라는 학명을 붙였던 연구원이 이제 보도 자료에서 자기가 블랙핑크 팬인데 리사가 박사 과정 동안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한테도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래도 학명이면 상당 기간 쓸 거고 그리고 만국 공통어처럼 쓸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내 리사 음악 좋아해서 이렇게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학자 중에서도 있고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명이라는 게 별일이 없으면은 변경되지 않고 평생 학계에서 영원히 쓰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앞서 소개했던 그 스펀지밥 버섯은 처음에 학회 쪽에다가 이름을 제출했는데 학명 너무 경박하다고 학술지 게재를 처음에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론도 가능한 게 아까 그 버섯이야말로 스펀지밥 캐릭터를 닮았으니까 진짜 어울리는 학명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요런 사례도 있어요. 2002년에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란 나라 있죠. 예. 거기서 신종 딱정벌레가 발견됐는데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가 됐어요? 아그라 슈와르제네겔이 학명이요? 와. 예. 딱정벌레가 요 수컷의 앞다리가 근육질처럼 진짜 튼튼해 보여가지고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신종을 명명한 곤충학자 밑에 있는 학생들이 진짜로 슈왈제네거한테 그 딱정벌레 사진을 보냈대요. 예. 그랬더니만 슈왈제네거가 저를 생각해서 이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사인을 했다. 요런 일화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들이 가져다주는 특이한 학명의 실용적인 장점이 이건 것 같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딱정벌레든 버섯이든 거미든 저희가 신종 발견돼봤자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예. 그런데 특이한 학명을 붙였던 거미 연구자 제가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거미에다가 특이한 학명을 붙이면 과학 연구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아.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관심을 갖고 생태 보호를 돕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재미있고 흥미로운 학명을 붙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학명을 붙이는 과정인데 뭐 이렇게 막 붙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붙였다가는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이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요거는 워낙에 유명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7년에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예.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딴 네오팔파 도널드 트럼프라는 나방이 명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왠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사진 보시면은 그 나방의 머리를 보면은 머리에 흰색 비늘이 덮여 있는데 그게 약간 한쪽으로 정렬이 된 것 같은 사진? 아. 약간 헤어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을 닮았나 말았나 하게 생겼죠. 진짜 그렇네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가지런히 한쪽으로 빚어 넘긴 그 백발에 가까운 그쵸. 그 머리인데 진짜 나방 머리가 그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요 이름이 미국에서는 많은 이슈로 나왔었는데 그 이름을 지었던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예. 해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요 새로운 신종 나방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인 혹은 정치가 같은 경우에는 학명에 이름이 붙는 경우에 진짜 격렬한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 붙인 사람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이런 논란부터 시작했었죠. 야. 근데 진짜 유명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동굴에 사는 눈이 튀어나온 딱정벌레가 하나 있는데 네. 1937년에 오래됐죠. 예. 오스트리아의 아마추어 곤충학자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나라와 연도 들으니까 좀 예상되는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확 느낌 오는데요. 설마. 딱정벌레 학명은 바로 아놉탈무스 히틀러리입니다. 아. 오스트리아 1937년 곤충학자가 히틀러를 찬양하던 사람이라서 네. 자기가 그때 경애하던 지도자의 이름에 신종의 히틀러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트럼프까지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이었는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뭔가 이런 주장이 엄청 많았고 그다음에 논쟁도 치열했던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명의 경우에 연구자가 실수로 예전에 발견됐던 종에 이미 새로운 학명을 붙이는 경우 말고는 웬만해서는 처음 정해진 이름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히틀러 딱정벌레를 나중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학명이 바뀌면은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 딱정벌레는 지금까지도 학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딱정벌레 본인은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가만히 본인은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히틀러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말이죠. 예. 앞서 서두에 우리나라 사례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례도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진이 아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올 텐데 섬기린초라는 이름의 식물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상북도 울릉도랑 독도에만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식물의 학명이 뭐냐? 세둠 타케시멘세 나카이입니다. 약간 무슨 개나리 느낌도 나고요. 그죠? 아주 작고 귀여운 꽃인 것 같은데 요 세둠 타케시멘세 나카이라는 학명을 그 당시에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 타케노신이 일제강점기에 찾아서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명법에서는 앞에 두 개를 쓰지만 실제로 뒤에 이제 발견자 이름이 붙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나카이가 그 식물학자 나카이 타케노신의 이름입니다. 하필 울릉도와 또 독도 근처에서 사는 자생종에 또 일본인 학자 이름이 붙어 있네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세둠 타케시멘세에 나와 있는 타케시멘세가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타케시마를 넣은 겁니다. 타케시마의 세둠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이름 세 단어 중에서 중간에는 타케시마가 예. 뒤에는 발견자인 나카이 본인 이름이 들어간 거죠. 예. 이 나카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 식물학자로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식물조사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의 그 보호 아래 수많은 한국 식물을 발견하고 학명을 붙여서 세계 학계에 소개한 사람이죠. 그래서 채집해서 일본에 가져간 식물 표본만 한 거의 4,000종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많은 학명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명을 지어줬을까? 2019년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한반도 특산식물 527종 중에서 무려 327종의 학명에 낙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327종이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한반도 특산식물 527종 중에 327종. 예. 그러면은 거의 60% 3분의 2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학명 하나하나를 보면은 더 가관입니다. 예. 학명 중에 아까 다케시마가 들어갔던 거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 요 아까 뭐였냐 이 꽃 섬기린초 말고 다른 거에도 다케시마가 들어간 사례가 있고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조선총독부 고위직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아. 뭐 하나부사 그 다음에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예. 이런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제 나를 이제 조선에 연구하러 보내줬다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학명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식민지배, 식민 사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학명을 지을 때 관례적으로 발견 지역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제 뭐 코레아나시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발견된 거면요. 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네. 한국 고유종 학명에 이 사람이 지었을 때는 코레아나가 안 들어가고 대신에 아시아란 뜻의 아사티카라든가 뭐 아시아티카 요런 식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가 한반도에서 찾은 특산물에다 이런 학명을 붙였다. 아시아를 붙였다.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어떤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좀 흩어버리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꼼꼼합니다. 이런 것까지 진짜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쳤는데 이런 학명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가 식민지 시절에 어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떤 문화적 말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많잖아요. 혹시 교수님께서 알고 있는 사례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뭐 어떤 사례로요?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민족 문화 말살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들. 중에서요? 저희 경제학 그 분야의 용어도요. 아. 초기 그 서적들이 일본 서적을 번역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일본식 한자를 번역해서 쓰는 용어들이 아직 잔재가 좀 남아 있어요. 네. 경제학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유명한 것들은 보면 뭐 일본어를 쓰게 하고 뭐 한국어 못 쓰겠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오래됐지만 그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어서 뭐 가렸다든가 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창덕궁도 비원이라고 불렀나?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한 사례로서 학명이 이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지어졌다.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에 어떤 차별이나 불공평한 모습이 과학계에서도 드러났다. 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데 제가 발견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일본인 학자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 요 발견이란 표현보다 사실 참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한반도에 살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익히 보고 있었을 텐데. 그죠?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지었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뭐 섬초롱꽃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원주민들은 다 이 식물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식물학계에 소개하기 위해서 일본 식물학자가 이를 재발견해서 자기 입맛대로 엉뚱한 학명을 지어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게 학명으로 현재 과학계에 정착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사례가 이런 일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생물 분류와 명명 자체가 유럽에서 칼폰 린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식민주의 시대에 서양 과학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방적으로 이름을 붙이던 그 시스템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식민 지배를 거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말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미부터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당대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생물에 현지 문화나 언어가 반영되지 않고 유럽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인 거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런 식민주의 잔재들, 어떤 인종차별적 잔재들 이런 걸 바로잡으려는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 특히 학명의 현지화, 언어 다양성 반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학회 같은 곳에서 이제 제대로 된 우리말 이름을 식물에 붙여주자 이런 정비 작업이 있긴 해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순우리말 이름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칠 수는 있지만 학명은 웬만해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7월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뭔가요? 266년 만에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학명을 바꾼 사례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2024년 7월이거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0차 국제식물학회 IBC에서 예. 사상 처음으로 인종차별적,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학명을 바꾸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학명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변경의 대상이 된 단어는 카프라입니다. CAFFRA이고 원래는 이 단어가 아랍어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 뭐랄까 배교자죠. 이런 걸 어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 남아프리카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게 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표현 카피르라고 변경돼서 오랫동안 쓰였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아프리카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학명에 이 카피르, 카프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두 식물학자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카프라라는 단어에서 C와 F를 빼고 아프라로 바꾸자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아프라로 바꾸면 AFRA가 돼서 그냥 아프리카라는 별 그렇네요. 의미 없는 혹은 그 아프리카라는 뜻을 가진 중요한 단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 학명을 바꾼다는 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좌충우돌을 벌이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6일간 논의를 해서 학명 바꾸는 안건이 351대 205로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카프라라는 단어가 포함됐던 200종 이상의 학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에리스리나 카프라라고 불리던 나무가 이제는 에리스리나 아프라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희가 들었을 때 사실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변화를 이끌어냈던 그 식물학자 기디언 스미스라는 분이 네이처 아프리카랑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 과거 학생들이 자기들한테 왜 모욕적인 의미가 내재된 이름을 가르쳐 주나요? 이렇게 막 말하고 막 따지고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예. 이젠 자랑스러운 아프리카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명을 가르쳐 주고 됐다. 사실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생물들의 학명도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과된 학명이 매우 예외적인 사례였거든요. 예. 요 학명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개정된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요런 어떤 이슈가 있는 경우에 네. 논란이 되는 경우에 학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026년 이전 학명은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식물 이외에 다른 생물들의 명명 규칙 변경은 또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예. 저도 요거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학명을 명명하는 규약이 5군데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종에 따라서 동물에 따라서 5군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물은 바뀌었지만 균류, 뭐 재배 식물, 동물, 조류 다 다른 곳에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학명의 변화에 관한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논의라든가 주장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학명에 내재된 여러 인종차별주의적 표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 한국 말고 식민지 시절을 보낸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네요. 바꿀 가능성이 있는 바꾸고자 하는 학명은 많은 거죠. 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학명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학명의 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식물의 학명이 바뀌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과학계 내부적으로 여러 의미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아직 이런 분류학이나 생물학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서양 아, 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학명이 어떻게 지어졌고 왜 어떤 한국 특산물에 일본인이 지은 이름이 붙어 있는지 아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식물에 일본인의 이름을 붙었는지를 안다면은 그 이름을 보면서 아마 우리의 자랑스럽고 또 슬프기도 한 역사를 되새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아가서 이런 역사를 딛고 앞으로는 뭐 스펀지밥, 버섯, 리사꽃 이런 더 이상하고 웃긴 학명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이창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